자,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소식들과 함께하는 외신 인사이드 순서입니다. 오늘도 초절정 미녀 리포터 현예슬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농담이었습니다. 예, 외신 탑 5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주에도 다양한 외신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 주 동안 저희 연합 인포맥스 단말기에서 클릭수가 가장 많았던 외신 탑5 먼저 5위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위 기사는요. 이머징 마켓 증시가 3년간 연 7% 수익률이 예상된다는 밸런스 기사였습니다. 크리에이트 리서치가 자산 운용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머징 마켓 주식시장이 앞으로 3년간 연 7%의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글로벌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5.5%, 헤지펀드와 이머징 마켓 채권은 각각 3.5%와 4.5%, 원자재 수익률은 3%가 될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머징 마켓은 과도한 부채에 대한 부담으로 더딘 성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중국과 말레이시아, 한국 등 금융시장에 새로운 부양 정책이 제시되고 있어서 다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달러 강세는 이머징 마켓의 자금 유출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사에서 지금 이머징 마켓의 수익률이 7%로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들 보시나요? 무조건 이머징 마켓에 투자해야겠는데요. 아니 근데 이 7%라는 거는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이 벌써 이게 비트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코스닥까지 치면? 코스닥이. 예, 뭐 우리나라 투자 수익률만 그죠? 놓고 보면은 뭐 지수를 보면 뭐 충분히 이거는 이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처음 했던 것처럼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아무래도 이머징 시장이 좀 불안하다 해서 이미 이제 인도나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은 상당히 많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뭐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미국이 차라리 기준금리 올리고 나면 그 이후에는 오히려 악재가 반영된 이후 그다음에 이제 이머징에 대한 투자 매력은 다시 충분히 되살아날 수 있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가 사실 더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향후 3년간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기록을 똑같이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언제나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있는 것처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노동 측면 그리고 경제 성장률 어떤 일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뭐 이머징도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대상 국가다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어서 4위 기사입니다. 4위 기사는요. 러시아가 사우디를 제치고 중국의 최대 원유 수출국으로 등극했다는 파이낸셜 타임즈지 기사였습니다. 지난달 러시아의 대중 원유 수출 물량이 전달보다 21% 증가한 하루 약 93만 배럴로 72만 2천 배럴에 그친 사우디를 제쳤습니다. 러시아의 대중 원유 수출 물량이 사우디를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FT는 유럽 이외에 원유 수요처를 찾는 러시아의 의도와 갈수록 밀접해지는 중러 관계를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사태로 인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강화되면서 중러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는 추세인데요. 전문가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원유 장기 공급의 계약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수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 서방의 제재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이렇게 중국의 원유 수출국이 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경제 제재도 있지만 이제 주로 이제 수출하던 지역들이 유럽이었는데 아시아에 대해서 이제 수출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들을 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일본, 뭐 중국 이렇게 이제 통로를 찾고 있다라는 거가 이제 성과를 보이기 시작을 한 거니까 좀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원유가 생산량이 이렇게 막 늘어나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가격에 연동해서 이제 경상수지나 재정수지가 변합니다. 그래서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나쁜 일은 아니지만 러시아가 더 좋아지려면 사실은 유가 가격이 더 중요합니다. 올라야죠. 예,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나쁜 뉴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숨통을 이렇게 확 튈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어떤 트리거는 아닌 걸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3위 기사는요. JP모건이 BOJ 회의수 축소는 올바른 행보라고 평가한 다우존스 기사였습니다. BOJ가 내년 1월부터 연간 14회 열어왔던 정례 회의를 페드나 ECB처럼 8회로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1년에 2차례로 내놓던 경제 및 물가 전망 보고서의 발행 횟수를 4차례로 늘려 분기별로 전망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에 대해 JP모건은 그동안 1년의 정책회의를 14차례나 진행한 것은 불필요하게 많았다며 BOJ가 금융정책결정회의의 횟수를 줄인 것에 대해 올바른 행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회의 후 약 3주 후에 의사록을 내놓는 페드와는 다르게 BOJ는 현재 한 달 만에 내놓는다면서 의사록 공개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통위를 1년에 한 12번을 하고 있잖아요. 그 금통위 횟수와 그 효율성의 관계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한데 어떻게들 보시나요? 저희 남편이 준비해준 코멘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알 같은 남자. 대독하시네요. 일단 줄이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 25bp씩 12번씩 연속 움직이면 3%인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금리를 움직일 필요가 없다. 8번으로 줄이면 내내 움직여도 2%, 두 번에 한 번 움직이면 1% 정도니 매끄럽게 조정할 수 있다. 또 매달 나와서 피곤하고 컨텐츠가 부족했는데 6, 7주에 한 번 나오면 할 말이 늘어 토크가 알차질 것 같다. 근데 시장의 변동성이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그 흐름이 변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유연하게 대처를 하려면 횟수를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건 아닌가요? 그래서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어서 통화 정책 얼마나 긴박하게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2주 정도 시간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데이터가 쭉 많이 쌓여서 그거를 충분한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내놓는 거니까 뭐 2주 정도가 그렇게 대세에 지장을 줄 만한 상황이냐 뭐 그렇게 보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BOJ는 사실 14번은 많죠. 그리고 뭐 제로금리 정책이 일본은 지금 장기 불황에 대해서 10년간 이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뭘 얼마나 더 바꾸 이제 지친 거죠. 이제 매달 회의해봐야 그게 그런 차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매번 만나봐야 네. 그 답이 말이 안 그 나오죠. 말일 텐데 할 얘기도 별로 네. 없고. 맞아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위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위 기사는요, 미국 금리 인상, 9월 아닌 12월, 옐런이 준 3가지 힌트라는 제목의 블룸버그 기사였습니다. 이번 FOMC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서 첫 금리 인상 시점이 9월과 12월 2가지 가능성으로 압축됐는데요. 이에 블룸버그가 옐런 의장이 금리 인상 시점을 9월보다는 12월을 선호하고 있다는 힌트를 제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내 소비 지출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옐런의 유보적인 입장을 꼽았습니다. 이어서 비정규직 수가 여전히 높고 임금 인상률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면서 노동시장의 개선 여지를 꼽았고 마지막으로는 연내 인상이 꼭 지켜야 할 약속은 아니라면서 연준이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1.9%로 하향 조정해 블룸버그의 통계 예측치 1.1%보다 낮아 긴축을 늦출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지금 12월일 거라고 보고 있고 시티에서는 9월일 거라고 보는 그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연구원님들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금리 인상 시점 언제쯤 될 거라고 보시나요? 잠깐 여기서 제가 한 달 전에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복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때 분명히 두 연구원님들께서는 저는 9월. 9월에 0.25%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나오신 분들 전원이 9월에 0.25%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거부터 짚고 넘어가죠. 뭐 그때 화면 돌려서 자료 화면 껴주세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9월이고요. 25bp고 올해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는 같은 의견이시죠? 예. 만장일치예요? 만약에 미국이 올해 꼭 해야만 한다면 12월 기자회견이 있는 회의가 9월 다음에 12월인데 12월까지 기다리기는 굉장히 후달릴 것 같아요. 뭐 경기도 경기지만 어쨌든 미국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의 어떤 최저금리를 유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쪽에서 어떻게 변화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진짜요? 오기로. 야. 사실 그 옐런 의장이나 피셔 부의장이나 이렇게 발언들을 보면 핵심은 얼리 앤 그래주얼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리라는 거는 좀 더 빠른 9월 그리고 천천히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은 시작하고 볼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도 어쨌든 연준이 되게 신중한 스탠스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약간 좀 안심을 최근에는 좀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이제 옐렌 의장의 생각은 올해 내에는 하기는 한다라는 것 같거든요. 근데 12월에 할 바에는 사실 올해 한다라고 하면 9월에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싶고 사실 12월에 하는 거는 이제 내년을 보고 하는 건데 네. 그러기에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9월이 좀 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할 거라면
그리고 올해 내에 할 거라고 하면 12월보다는 9월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아직도 이제 9월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차례입니다. 이제. 저는 뭐 경제는 잘 모르지만 전례상 미국 중앙은행이랑 유럽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엇갈리게 가져간 적이 거의 없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내년까지 유럽은 계속 돈을 풀겠다라는 걸 9월까지는 풀겠다라는 걸 이제 천명을 했고요. 네.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해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정도 올린다라고 하면 행보가 완전히 엇갈려 버리는데 과연 이것들을 시장에서 용납한다거나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거냐를 감안해 보면 어쩌면 9월보다는 12월에 더 가깝지 않은가라는 정황 증거상에 뭐 대변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은가 싶어서는 다른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12월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렇군요. 방송 끝나고 내기 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하셨죠? 내기 하셨어요? 아 저는 묻어가야죠. 언제로 예측하세요? 예? 묻어가신대요. 아 저는 뭐 올해는 안 할 것이라. 아, 진짜요? 올해 초부터 계속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 안 해요. 올해는 절대로 안 할 것이다. 예, 그러면 1위 기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클릭수가 가장 많았던 1위 기사는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리스에서 미국 금리 인상으로 옮겨가면서 달러 강세가 재기될 거란 CNBC 기사였습니다. CNBC가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을 둘러싼 낙관론이 잦아들면 미국 금리 인상으로 관심이 모아지면서 달러화가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는 최근 달러 약세가 달러 매수 포지션 축소와 유로 환매수와 같은 그 일시적인 포지션 조정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는데요. 이어서 그리스 이슈에 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유로화로 몰려갈 것 같진 않고 유로화 가치를 올려줄 만한 그 좋은 재료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올해 안에 달러가 유로화 등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그 유로와 달러 1대1 등가를 패러티라고 하는데 기사에서는 그 패러티가 올 안에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패러티 올해 안에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근접할 수는 있으나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좀 보는 편인데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달러가 다시 강해지는 게 조금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환율의 흐름 중에 중요한 게 이제 달러의 수급이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미국의 경상 적자가 다시 좀 늘고 있고 지난해부터 달러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면은 수출보다는 어쨌든 수입이 더 빨리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경상 수지가 이제 적자 폭이 더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유럽 쪽은 경상 흑자 쪽이 좀 늘어난다라고 하면 사실 통화 정책의 어떤 스탠스를 제외를 하면 달러 수급에 대한 부담은 작년이나 지난 3, 4개월보다는 유럽이 좀 더 달러 공급이 좀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로가 뭐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은 아니겠지만 패러티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중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그 그리스와 채권단 간의 그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기사가 정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스 정부는 이미 그 채권단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개혁안을 제출한 상황이기는 한데 이 치프라스가 그 개혁안에 반드시 그 협상안에 그 부채 탕감을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 있어서 아직까지 그 어려움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 집중 토크에서 이야기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번 주 그 이코노미스트지 기사에서 한 나라의 부채 탕감해 주는 것이 과연 그 나라의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부채 탕감,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까라는 제목의 이코노미스트지 기사였습니다.
기사에서는 지금 뭐 부채 탕감을 했을 경우에 이게 과연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까 안 이어질까라는 거를 두고 낙관론과 비관론이 나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느 쪽을 좀 더 동의하시나요? 나라마다 다르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일단 극복의 의지가 있고 뭐 일단 도와줬는데 좀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가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라마다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스가 이번에 만약에 탕감 받으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탕감 받는 거니까요. 그리스 케이스를 보면은 일단 예를 보면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라는 게 나온 것 같고요. 탕감해주는 나라의 그 채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탕감해주지는 않겠죠. 뭔가 다른 조건을 내걸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꺼진 돈을 그냥 떼일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훨씬 더 강한 압박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탕감을 해줬을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냐라고 보면 만만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석 팀장님 의견이랑 좀 비슷한데 사실 그냥 빚을 깎아주는 걸로는 이 위기 회복에는 도움이 빨리 될 텐데 위기를 겪었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결국 어떤 과도한 부채에 따른 책임을 누가 질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럴 해저드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근데 이 문제를 그냥 덮고 가면 사실은 나중에 또 약간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 결국에는 그런 문제에 부딪힌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도 세금 안 내는 나라에서 자꾸 이제 세금의 이야기를 하니까 잘 안 되는 것처럼 이거는 뭔가 이제 부패를 탕감해 줬을 때는 분명한 기준과 어떤 분명한 조건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지 이렇게 그거에 따른 어떤 대가를 치른 다음에서야 경제가 제대로 이제 좀 활력을 좀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저는 비관론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약간 다른 시각에서 좀 보고 싶은데요. 부채를 갚아주는 게 그 나라가 잘 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부채를 탕감해줬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채권국들이 가지는 손실에 따라서 손실 크기에 따라서 이익 여부에 따라서 다들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그리스를 위해서 뭐 유럽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됐을 때 시뮬레이션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독일이 이제 나도 그만하겠다 그러고 나갈 거고 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연쇄고리를 반응이 이렇게 한번 계산적으로 보면 안 도와주는 거 탕감 안 해주는 것보다 그냥 놔둬버리면 더 손해가 난다 싶으면 되는 거고 IMF 때 뭐 좀 이따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IMF 때 한국 같은 경우는 저것들은 뭐 망해도 그만 안 망해도 뭐빡 조여서 다 계산을 했을 거란 말이죠. 월가의 그 IB의 그 전략가들이 다 계산해서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채무국의 어떤 경제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채권단의 이익 여부에 그렇죠. 달려 있다라는 철저하게 뜻이죠. 그렇게 계산이 된 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97년도에 구제 금융을 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당시 IMF가 제시했던 조건이 기업에 대한 어떤 굉장히 과도한 엄격한 구조 조정을 요구를 했었고 또 긴축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었고 높은 콜금리까지도 요구를 하면서 굉장히 유독 그 우리나라에만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처럼 과거에 그랬듯이 뭐 부채 탕감을 해주거나 혹은 뭐 부채 탕감이 아니더라도 봐주기가 있었더라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어려운 어떤 후유증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뭐 좋은 예가 아닐 수 있겠지만 자영업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저희가 뭐 치킨집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사실은 이게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시발점이 IMF 때 구조조정으로 그렇죠. 명퇴한 분들의 그렇죠. 생계 수단이 되었던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탕감이 돼서 구조조정의 강도가 조금 덜 강했다면 뭐 어떤 고용 상태도 좀 더 나아질 수 있었고 뭐 그런 걸 본다면은 우리 탕감을 받고 과거 말레이시아처럼 좀 버텼더라면
슬픔이 좀 덜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연구원님 말씀하셨던 거는 그렇게 부채 탕감을 해줬을 경우에는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셨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IMF가 주장하듯이 우리가 그런 일정 조건을 요구하는 거는 빠른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엄격한 어떤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 회복이 굉장히 빨랐던 건 아닌가요? 골이 깊어서 산이 높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너무 많이 당쳤기 때문에 네. 회복 속도가 되게 빠른 것처럼 보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맞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좀 너무 서둘러서 많은 것들을 내주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후유증이 최근까지 나타나는 외환은행과 롤스타까지도 오는 그렇죠. 것이 그렇죠. 거짓말을 좀 보태면 20년 전 일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예. 결코 작은 일은 아니었고 또 우리가 너무 많이 내어줬던 것, 우리에게 또 너무 강압적인 것을 요구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또 반대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한테 너무나 이렇게 힘겹게 힘든 시간들이 굉장히 좀 컸다 보니까 저는 기업들이나 어떤 그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분명히 좋은 점도 있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동안에는 이제 어떤 기업들이 어떤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좀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고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금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낮으니까 약간 좀 낭비적인 중복 투자 또는 이제 재벌식의 어떤 문어발식의 어떤 그런 투자들이 막 이렇게 난무했다라고 하면 IMF 이후에는 이제 금리가 너무 높았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좀 뭐 나쁘게 그러니까 좋은 말로 얘기하면 파괴적인 혁신들이 그때부터는 조금 더 나타날 수 있었던 여건이 또 조성이 됐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운 점이고 사실은 IMF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IMF를 통해 갖고서 한 방 당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외신 인사이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해주세요. 예, 오늘 이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가고 싶네요. 닭죽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닭죽이 하고 말. 아니 치킨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세게 닭집 안 해보시죠, 하시고. 그냥. 닭집이 줄어들었겠죠. 또. 아, 이거 괜찮아.